또 연기금의 성과지표에는 코스닥 지수가 새롭게 반영이 됩니다. 이어서 증권부 방서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방 기자, 이번에 나온 투자 대안들이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? 일단 이제 이르면 2분기 6천억 원 규모로 출시 예정인 이 국민 참여형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. 이제 네. 그 국민 성장 펀드 이제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. 이 이제 국민 참여형 펀드는 이제 저조한 수익률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제 과거 정책 펀드들과 달리 손실이 나도 정부가 20%까지 떠안아 주고요. 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투자금부터 소득 공제가 되고 또 수익이 생겼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뉴딜 펀드보다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. 이 펀드를 지금 새로 나올 ISA, 이른바 성장형 ISA에 담을 경우 추가로 절세가 가능한데요. 네. 일본처럼 좀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그런 방안이 유력하고요.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라면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돈만 넣어놔도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령 이제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이제 청년형 ISA 계좌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요. 우선 돈만 넣었을 때 소득 공제, 그리고 이제 그 계좌로 이제 국민 참여형 펀드를 포함한 국내 주식 펀드를 담아서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 혜택, 그리고 이제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, 이렇게 벌써 이제 3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새 ISA는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라도 좀 이제 올해 하반기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당장 나오는 건 아니군요. 일본의 경우에 이 ISA 개편을 하고 나서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좀 불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던데 우리도 괜히 ISA 혜택 밀렸다가 괜히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,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? 일단 비록 이제 일본을 좀 벤치마킹한 면이 있지만 이제 일본은 좀 투자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평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편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. 네. 이번에 나온 ISA는 말 그대로 이제 국장용 ISA거든요. 일단 이제 기존 ISA의 경우 수익의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초과 수익의 혜택에 대해서는 9.9%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요. 이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 대비 세금이 많이 붙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좀 선호돼 왔습니다. 따라서 이제 이 ISA로 투자가 가능한 해외 주식형 펀드, 즉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좀 자금이 몰렸고, 따라서 이제 ISA가 사실상 이제 서학개 및 전용 지갑으로 통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. 네.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금 국내 주식만 투자하라고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이 성장형 ISA, 즉 청년형 ISA인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왜 ISA가 이제 비록 뭐 국내 상장 상품에만 제한되긴 하지만 왜 해외 주식 투자 수단으로 지금 여겨졌느냐,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을 좀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제 원래부터 비과세입니다. 그나마 이제 좀 배당 소득세가 붙는데, 그렇다면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개편된 ISA로 담을 만한 국내 주식이나 펀드는 오히려 고배당 위주의 상품일 겁니다. 이 국장용 ISA는 사실 재작년에도 좀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. 그때도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주식은 세금도 없는데 굳이 필요한가?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. 또 계좌를 트게 되면 좀 배당주를 닿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. 따라서 이 새 ISA가 성장주 중심의 이제 국민 참여형 펀드와는 좀 결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결국 이제 세금을 뗀 이후에 지금 해외 투자 수익률 이상으로 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좀 집 나간 투자자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. 그래도 뭐 연초부터 국장이 미장 수익률을 4배 이상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, 이게 올해도 계속되느냐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좀 계속 좀 저평가됐다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,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건 원화 가치가 좀 그만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죠.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아직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원화 금융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실패했던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합니다. 상반기 중 관찰 대상국 재지정을 목표로 관련 로드맵을 짜고, 또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국내 외환 시장을 오는 7월부터 이제 24시간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. 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좀 원화로 환전을 해야 하는데, 이 24시간 외환 시장을 통해 환전이 가능해지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환전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이 밖에 1분기 중 디지털 자산 기본법,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또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도 함께 추진합니다.
코스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번에 뭐 나온 내용이 없습니까? 먼저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가 있는데요. 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좀 30%로 높이고요. 또 이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도 1인당 누적 3천만 원에서 이제 매년 2천만 원으로 늘려서 좀 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겼습니다. 여기에 이제 연기금의 기금 운용 평가 시 기준 수익률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반영할 계획인데요. 네.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 예정입니다. 다만 이 연기금 평가 기준 지수에 코스닥이 포함되더라도 좀 지난해처럼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코스닥을 압도할 경우 코스피 투자만으로 기준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 역시 공모주 수요 예측 경쟁률을 과열시켜서 좀 상장 후에 주가 부진을 야기한 그런 시장 왜곡을 일으킨 전적이 있고요. 결국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좀 시장의 성과가 먼저 두드러져야 투자가 따르는 구조적인 한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네, 정부 경제 성장 전략 주요 내용들 짚어봤습니다. 방서우 기자였습니다.